22PD 의사표시록 발생 시기, 이제 유적집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 의사표시록 발생은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때 이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언제 유효가 되는가의 문제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보통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을 하겠죠. 자신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걸 겉으로 나타내죠. 이걸 표백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편물을 통해서 우측 가서 발송을 할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을 할 것이고요. 상대방이 그걸 개봉해서 내용을 보고 알게 될 거예요. 각각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이렇게 불러요. 이 네 단계 중에서 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의 문제예요. 일단 111조 1항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도달주의 우리 위법은. 두 번째가 2항 이거 외워야 돼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어요. 발신. 근데 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뭐 성년자였다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갑의 내용 증명은 을에게 도달할 것이고 따라서 그대로 효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111조 1항에서는 이렇게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조문입니다. 111조 1항이야. 자, 그 조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밑에 원칙이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도달한 걸로 하자라고 합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1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달이 문제되는 경우,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첫째, 상대방 부재 중에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도달이다. 도달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다. 자, 두 가지.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달이 아니고요.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도달이고요. 없으면 도달이고. 세 번째,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다. 자, 우편물이 반송 안 된 경우 그 우편물을 나누자. 보통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다. 도달 아니다.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다. 도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꼭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오른쪽 위에 보면 등기가 있는데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도달이죠. 일단 도달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 주소지만 거기 있었고 실거주는 따로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럼 그 도달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다시 도달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박스 밑에 도달주의 효력.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니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을 안 했다. 불착.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다. 연착. 다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의 불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자는 어떻게든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면하려면.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했다? 도달을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있게 됩니다. 그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편물로 보내지 말고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나오는 곳에서 확인할 겁니다. 우리 시험 보면 발신주의 세 가지가 있는 거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다수의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명부를 잃어버렸어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주소지를 몰라. 소재.
이렇게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첫째, 일단 찾아봐야 돼요. 열라 찾아봤는데도 몰라. 이걸 과실없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실 없이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송달은 상대방한테 보내고자 하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법원으로 달려가서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 그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게시하는 게. 이렇게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게 되면 최초 공시송달은 2주경과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동일한 내용의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이 경과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실제 도달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공시송달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니에요. 발신주의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달주의 예외가 아니고 도달한 것을 간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공시송달이라 합니다.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이란 건 알 수 있는 상태라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그런데 갑의 의사표시를 을이 수령을 했는데 즉 을에게 도달을 했는데 이 을이 제한능력자야.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능력자. 근데 우리 민법은 이 제한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을 해놨어요. 수령 무능력자. 자, 수령 능력이 뭐냐? 수령 능력. 알 수 있는 능력이야. 알 수 있는. 이게 수령 능력이에요.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그런데 얘가 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도달은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얘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을 못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건 무방해. 한쪽은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대항하지 못한다. 112조에 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조문 암기하시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럼 얘는 언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냐? 얘는 표의자는 상대방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갑의 의사표시가 자기 미성년 자녀에게 도달했던 사실을 부모가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법정 대리인이 안 후라고 돼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닙니다. 안 후에는이라고 돼 있다는 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게 112조 수령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수령 능력이란 알 수 있는 상태, 즉 도달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도달을 전제로 수령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냥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건 도달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수령 능력이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필요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 안 되는 경우 두 개 발신주의를 취하거나 공시송달의 경우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발신주의를 취하거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로 이렇게 조문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11조부터 113조까지 내용을 살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24페이지 가면
반가로 3번과 반가로 5번이 있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있고 공시송달이나 발신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령 능력이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고 있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에 관한 거예요. 일반적 유효요건. 자, 그럼 이제 특별 유효요건을 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대리라는 놈이죠. 갑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가 직접 팔지를 않고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갑소유 땅을 팔아주더라.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을의 이 매매계약이라는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당연히 요 매매계약은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죠. 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되죠. 그 외에 플러스 특별하게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되고 을과 병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효력이 갑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특별 유효요건을 보게 됩니다. 대리에서는. 자, 먼저 대리 일반론이라고 대리의 기초적인 내용들. 첫째, 대리가 뭐냐? 지금 그대로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권리 의무, 즉 법률 효과를 귀속하는 사람. 이게 다른 제도 이렇게 되겠죠. 법률 행위자와 법률 행위의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달라지는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대리. 이렇게 되죠. 간단하죠? 기능. 미성년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더라. 사적 자치가 부족하더라. 그걸 법정 대리인 부모가 보충해 주더라. 법정 대리. 이렇게 되죠. 갑이 을에게 부탁하고 갑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장이 되더라. 임의 대리. 이렇게 되죠. 사적 자치의 보충, 사적 자치의 확장. 이게 대리의 기능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보충은 주로 법정 대리가, 확장은 임의 대리가. 그 중에 확장이 주된 기능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비슷하지만 다른 놈이 있다. 사자라고. 자, 갑이 A 토지를 판다. 일단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결정해야 된다. 의사결정. 갑이 하는 게 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갑은 상대방을 찾아가가지고 내 땅을 얼마에 팔겠다고 표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게 기본이다. 내가 결정, 내가 표시, 나한테 권리 의무 이게. 그죠? 그런데 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타인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을에게. 그럼 결정을 의리하고 표시도 의리할 거예요. 즉 계약을 의리할 거예요. 효과는 갑에게. 요게 대리. 반면에 을에게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부탁을 했냐? 야, 내가 병한테 1억에 팔기로 했다. 결정을 갑이 해요. 근데 네가 가서 표시만 해라. 표시기관으로서 이 사자가 나와요.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이놈이 바로 표시기관으로서 이 사자가 된다.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다르다 말이죠.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죠?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를 사오라 그랬다. 풀무원, 부침용, 국산콩, 1+1 그러면 사자가 될 것이고 부인이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오세요. 그럼 뭐가 될 것이고 대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리와 사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리의 경우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결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만취한 남편한테 두부 사오라고 시킬 때는 알아서 사오라고 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딱 정해줘야 돼.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1+1 딱 정해줘야 돼요. 요새는 그 옛날 두부를 파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장이나 가야 되나요? 갓 만들어진 옛날 두부. 그죠? 근데 그것도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런 거 파는 데가 없어. 그 옛날 두부 같은 게 된장찌개 끓여도 양념이 훨씬 잘 배는데, 그죠? 모르시는구나. 그 기성 두부 같은 거 맨질맨질해가지고 양념이 잘 안 배요. 네가 어떻게 잘하냐, 자식아. 제가 부인한테 진죄가 많아서 주말만 되면 애들을 제가 다 헤매겨요. 거의 이제 뭐 백종원 수준까지 아니어도. 아, 근데 요리 같은 거 하면 그 즐겁더라고요. 할만하더라고요. 특히 설거지 같은 거. 아무 잡생각이 안 들어, 설거지. 내가 한다 그래, 와이프한테. 내가 할게. 그거 하고 있으면 아무 잡생각이 안 들어. 설거지 할 때만은 마음이 아주 편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맨손으로 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주부 수침도 걸린 적도 있고. 착하지요? 설거지도 하고. 뭐 얘기에다 또 이렇게. 두부. 누가 결정하냐? 의사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차고. 아까 차고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모른다 그랬죠. 대리를 보세요.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 이게 차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기관이 잘못 표시. 그래야 차고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두 번째 의사능력 유무, 세 번째 차고. 요거를 대리와 사자를 통해서 구별하시자. 됐죠? 네 번째 대리의 종류. 법정대리, 임의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뒤에서 봅니다. 하나 조심하실 거 대리는 직접 대리만 있습니다. 간접 대리라는 건 없어요. 간접 대리는 간접 대리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거는 위탁 매매인이라고 별도의 제도예요. 간접 대리는 대리의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 대리인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특별하게 무슨 요건이 필요하냐? 갑을 간에 을병 간에 정상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거를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게 되고요. 요 삼면관계를 하나하나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을은 갑의 땅을 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팔았어. 그럼 갑에게 무효가 돼. 그러니까 아하, 을이 저 땅을 팔았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는 갑수의 땅을 팔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 이렇게 되죠.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걸 대리권이라 한다. 이때 자기 자신을 위한 건 권리예요. 내 권리. 그걸 권리라 그래. 남을 위한 건 권한이라 그래. 권한. 아,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구나. 권한이구나. 권리가 아니니까 의무 따위도 없겠구나. 의무 따위가 없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을은 팔아줄 의무 따위는 없어요. 또 1억짜리를 을이 100만 원에 팔았어. 책임질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리권이에요. 권한에 불과하다. 권리, 의무, 책임 따위는 없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이런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요게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대리권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먼저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이런 걸 통해 생깁니다. 특히 법률 규정이 생기는 거,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 예? 부부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일상가사, 뭐 물건 사고 이런 것들 필요한 이런 거에 대한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법정 대리.
후견인 같은 거 법원이 선임하는 거예요. 지정 후견인, 선임 후견인 이렇게. 이런 게 법정 대리가 됩니다. 반면에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본인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게 수권행위라고 해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걸 임의 대리를 한다. 수권행위의 뜻,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그런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갑의 단독행위다. 을과의 계약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대리권이 생긴다.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만 하면 설령 을이 거절하더라도 을에게 뭐가 생긴다? 대리권이 생긴다. 이때 을 바쁘면 안 하면 된다. 아무 책임 없다.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다. 잊지 말자. 계약이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수권행위를 하나? 분류시. 위임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두고 사와. 위임장 줘야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뭘 부탁하는 거, 뭘 의뢰하는 거, 이게 수권행위다. 위임장을 주는 거, 인감도장을 주는 거, 그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다.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뿐 수권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뭘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플러스 위임장 줬어. 그럼 부탁이 수권행위예요. 부탁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위임장 줬어. 그럼 수권행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이렇게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이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 자체, 이게 수권행위다. 그리고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수권행위죠. 그럼 일단 을에게 뭐가 생겼어요? 대리권이 생겼어. 그런데 을이 얼굴이 심드렁해. 그러니까 갑이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 뭐 틱틱거리고 심드렁해. 그래서 안 되겠어. 갑이 꼬셔. 수수료 줄게 10% 오케이? 그랬더니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오케이 했어.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청약을 했고 을이 승낙을 했죠. 계약이 체결돼요. 수수료 계약이.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생겨. 이거를 기초적 내부관계라 한다. 원인관계라고도 한다. 즉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권행위 외에 플러스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 사이는 뭐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걸 뭐라고 부르자?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 이렇게 부르자. 그렇게 부르면 돼요. 이때 이 계약과 수권행위는 하나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그걸 수권행위의 독자성. 따라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인성 이렇게 돼요. 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의 무인성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거하고 구별하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흔쾌히 갑이 미안해서 수수료를 준다 그랬어. 됐대. 그동안 신세 많이 졌기 때문에 안 받아놔. 그러면 뭐만 있어요? 수권행위만 있고 뭐는 없어요? 기초적 내부관계는 없어요. 별개구나.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렇게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이 특별하게 원인관계가 쫑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영향을 주고받질 않아요. 주고받질 않는데 특별하게 우리 민법이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라는 거 잊지 말자. 구별하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대리권의 범위. 자, 대리권의 범위가 왜 중요하냐? 이 범위 바깥의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돼버려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땅에 관련된 서류를 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오라 그랬어. 그런데 을이 팔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를 넘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매각 권한 없이 매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주 중요하죠. 법정 대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임의 대리가 문제가 되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이걸 해석해야 될 것이다. 그죠?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임대차를 부탁을 했는지 또는 담보대출을 부탁했는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 정도 받고 언제까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등등을 알아야 범위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임의대리는 이렇게 숙권익을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판례가 몇 개 나와요. 첫째가 가장 기본 대법원 판례.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자, 그럼 능동은 뭐고 수동은 뭐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능동은요, 대리인이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는 게 능동이에요. 대리인이. 을이 병에게 뭘 표시, 뭘 주어? 그게 능동. 을이 병으로부터 뭘 받아? 수동, 수령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 능동, 대리인이 받는 거 수동 이렇게 돼요. 그런데 능동의 범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 수동도 할 수 있다. 기본이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판례 두 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자, 을은 계약 당연히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병이 을에게 계약금 줬다. 중도금 줬다. 잔금 줬다. 을은 그걸 수령할 권한 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속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병이 며칠 있다가 을한테 와서 잔금 기한을 연기를 해달라. 이거는 없다. 이건 없다. 연기 권한은.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나아가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없다. 이 가장 기본. 두 번째,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 계약 체결 플러스 등기 이전 등 이행까지 네가 다 해라. 이거를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팔아달라. 계약 체결 대리권. 예? 팔아. 플러스 이행까지 네가 다 해.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좀 다르죠? 이럴 때 요 놈은 이거까지. 왜? 잔금 주고 안 주고 받고 이거 다 이행이죠. 그러니까 그거 연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해제는 물론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대리권이 포함된다와 관련된 바로 판례 두 개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타 몇 가지.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네가 좀 받아와. 영수. 영어 수학이 아니고요. 영수증 할 때 그 영수. 돈 받았단 말이야. 을이 갔다 오더니 빈손으로 왔어. 갑이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그래서 연기해줬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연기해줄 수 있대. 네? 왜? 돈 받아오는 게 뭐예요? 이행이잖아. 이행. 그죠? 상대방 이행이잖아요. 이행을 받는 거잖아. 근데 빈손으로 왔어. 왜 빈손이었대? 불쌍해서 면제해줬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대형은 명수권한 속에는 뭐가 없다? 면제권한 없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시중은행 몇 군데를 다녀보고 정기적금 이율 제일 센 데 가서
적금 하나 들어와라. 예금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줬어요. 자, 을이 갔다 왔는데 돈을 한 뭉태기를 내놔. 뭐야 그랬더니 그 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았대. 값 황당하겠죠? 야, 내가 적금 들어오라 했지 누가 적금 담보 대출 받아오라 그랬냐?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저기 경매법원 가면 무슨 물건이 있어. 네가 잘 써가지고 낙찰을 좀 받아와라. 경매 신청 대리. 오, 낙찰을 받아왔네 얘가. 자, 이때 낙찰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을은 대리인이잖아. 문제가 생겼어. 갑이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후에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대금을 납부해야 갑이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하네. 경매 신청을. 그런데 매각 허가 후에 경락잔금 납부 전에, 매각 허가 후 경락잔금 납부 전, 요 사이에 경매 신청을 취하려면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채권자는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갑의 동의 받아야 되죠. 이놈이 동의를 해줬네. 을이.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낙찰자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이 동의해야죠. 그러니까 경매신청 대리권 속에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 따위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판례 3개 꼭 좀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그 대리권의 범위가 밝혀진다 그랬죠. 그런데 수권행위 자체가 애매해서 대리권의 범위도 애매하더라.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하더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118조라는 보충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라고 보충 규정이 우리 민법에 마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 그럴 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야. 자, 이때 118조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즉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뭐는 못한다? 팔아먹는 거.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팔아먹지는 못한다. 두 번째, 그럼 관리는 뭐냐? 3가지가 있다.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 3가지. 이걸 관리 행위를 한다. 자, 이때 보존 행위. 예컨대 갑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수선해야지요. 현상 유지. 이게 보존 행위. 그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음으로써 수익을 낸다. 이용 행위. 건물 1층에 분식집이 있다. 내보내고 스벅을 입점시켰다. 건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보통 올라가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1층에 분식집이 있는 건물하고 스벅이 있는 건물하고 스벅 건물이 더 경제적 가치를 크게 쳐준다고요. 그건 뭐다? 계량,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 이 3가지를 뭐라 한다? 관리. 그것만 할 수 있다. 그것만. 자, 이때 3번째. 이게 2번째고요. 3번째. 요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 무제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보존 행위를 외워야 되는데 오늘 4개를 외우자. 4개를. 수선. 보존 행위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보존 등기, 보존 행위. 그죠?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 본인의 물건이 부패하기 쉬워. 썩어 문드러져. 안 되겠어. 빨리 매각을 해버렸어. 보존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본인 갑이 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기한이 도래했어.
안 갚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해.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대리인들이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했어. 연체이자를 막으려고. 이것도 보존. 무제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그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이해, 수선, 미등기, 부패, 채무변제.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라. 반면에 이용계량행위는 제한이 있다. 무제한 안 된다. 여기서 할 수 없는 이용계량행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하자. 본인 예금을 찾아갖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빌려주는 거. 안 된다. 아무리 이익이 많더라도 안 된다. 이거. 본인의 임야를 전을 답으로 지목변경 또는 형질변경. 안 된다. 1층 분식집을 내보내고 스벅을 입점시키는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가를 늘려?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그중에 이거는 꼭 기억해. 118조. 세 덩어리 나눠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은 무제한, 이용계량은 일정한 범위 내. 네 번째, 대리권 제한. 대리권을 제한. 자, 조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119조. 119조.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대리인이 2명. 대리인이 2명. 원칙. 각자 대리. 따로따로 대리. 을은 정과 병은 무와 매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각자 대리.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중매매죠. 안 되겠다. 제한. 공동으로 해라. 공동으로 해라. 이때 공동.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수권행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 행사라. 수권행위. 갑이 을과 병을 불러 모아놓고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법률 또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대리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때 뭘 공동으로 하냐? 자, 미성년 갑이 영어학원을 다녀야 된다. 미성년 갑 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학원과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모가 결정해 준다. 을, 병, 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학원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야 되죠? 자, 결정했다. A학원. 그 학원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표시를 해야 된다. 둘이 같이 가자. 혼자 가도 된다. 혼자 가도 된다. 결정을 공동으로 했으니까 이중계약의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갔다. 을이 혼자. 계약을 하고 났더니 책을 주더라. 받아와야 된다. 수령. 병 불러서 같이 받아라. 혼자 받아와도 된다. 혼자 받아와도 된다. 따라서 공동이라는 것은 능동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표시 단독으로 해도 되고 수동 단독으로 해도 되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동대리 제한은 수동대리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공동대리 제한은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님들 아이가 다녀야 되는 학원 공동으로 결정해요? 엄마 혼자 결정해요? 엄마 혼자. 근데 분명히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죠. 엄마 혼자 결정했다면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거잖아요. 자, 엄마 혼자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혼자 결정했어. 권한이 없는데 뭐예요? 무권대리.
그래서 갑은 엄마 혼자 결정했습니까? 응, 무권 대리네요. 저는 학원을 다닐 권리도 학원을 다닐 의무도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그 수험생분이 우리 애가 옆에서 제 강의를 같이 보고 있다가 이걸 주장하더래요. 진짜로. 요거 들으실 때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가리세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물론 이제 등짝 한 번 맞고 가야죠. 학원은 가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무권 대리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 안 생겼구나. 무권 대리, 무효. 자, 이 무권 대리라면요, 나중에 추인이 가능해요. 근데 미성년자는 추인 못 합니다.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결정을 혼자 하게 되면 무권 대리로 무효가 된다. 두 번째가 124조라고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자기계약은 이런 경우에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야. 그런데 상대방의 지위에도 있어.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매도인 대리인 을, 매수인 대리인 을 이렇게. 이게 쌍방대리. 이런 자기계약 형태의 대리,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 단 허용되는 경우 조문에 있는 것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 갑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또 하나 채무이행, 변제, 돈 갚는 거. 을이 갑의 재산관리인 앤드 채권자 빌려준 게 있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을 날짜가 됐어. 그럼 을은 갑이 직접 갚아도 되지만 을이 갑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자기 자신한테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채무에. 또 갑, 돈 빌린 차주. 돈을 빌려준 대주. 그런데 가운데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있다. 자, 이 사채 알선업자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차주의 대리인 앤드 대주의 대리인, 쌍방대리인. 무슨 대리인? 쌍방대리인. 그런데 차주가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보통 대주한테 다이렉트로 갚겠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변제를 했어. 그럼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쌍방대리 형태로 변제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금지가 되죠. 근데 변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 이렇게 되겠죠.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유효한 변제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이렉트로 변제하지 않고 이렇게 변제. 또 하나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런데 등기를 법무사가 대신해. 자, 이때 법무사.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해요? 한 사람을 선임해요? 예? 법무사한테 등기를 의뢰할 때 매도인 법무사 따로 매수인 법무사 따로 아니면 한 사람. 무슨 대리예요? 쌍방대리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 등기 신청. 법무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제외하고는 원칙적 금지라고 그랬죠. 금지가 되는데 했어. 위반.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 입찰. A라는 땅을. 갑이 낙찰받고 싶어. 병도 낙찰받고 싶어. 근데 경매 잼뱅이야. 잘 안다는 을에게 부탁해서 갑은. 병도 을에게 부탁했네. 을이 갑의 대리로서 응찰. 을이 병의 대리로서 응찰.
쌍방대리인이죠. 갑병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뭐로서 무효가 된다고요? 무권대리로서. 본인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 그러면 을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갑병의 쌍방대리 행위로서 응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권한 없이 했으니까 뭐가 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 판례. 문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되죠. 안 지켜도 되는 조문이 뭐예요? 의무규정. 그리고 지난주에 의무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건 무효가 돼. 의무규정 위반과는 별개로 뭐에 해당이 돼서? 무권대리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124조에서 기억나시면 돼요. 이게 대리권 제한이야.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너한테나 별거 없지 자식아. 나한테는 별거란 말이죠. 괜찮아. 계속 보다 보면 머리 들어오고 외워지는 거예요. 자, 5번째.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갑이요.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 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어, 을이. 을병사에 계약을 하고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갑에게 갖다 주지 않고 횡령을 해버렸어. 자, 이 행위. 대리권의 범위, 을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을이 갑의 부탁을 받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잠수를 타버려서 갑에게 안 갖다 주고 이때 을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자, 만약에 이게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면 무슨 대리가 돼요?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되면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야, 갑에게는. 그럼 병은 갑에게 땅 내놓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리권의 범위 내예요. 또 우리 뒤에서 114조를 보면 대리인의 행위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계약을 했다. 직접 누가 한 거다? 갑이 한 거다. 돈 수령했다. 직접 누가 받은 거다? 갑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받는 순간 직접 갑에게 효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을이 갑에게 안 갖다 줬다 하더라도 이건 대리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갑에 대한 배신 행위일 뿐이에요. 이렇게 돼요. 배임적 대리행위. 또 은행이 직원을 고용을 해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겨. 이게 수권행위예요. 그러니 을은 은행의 피용자이면서 은행 근로자이면서 플러스 예금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에요. 예금 계약을 합니다.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돈을 은행 계좌로 넣지 않고 횡령을 했어. 마찬가지예요. 을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어. 대리권 범위 내 행위야. 하지만 배신을 한 거예요. 이걸 배임적 대리행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을의 행위가 갑에 대한 배신 행위 일치연정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 행위를 했으니 원칙 갑에게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갑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가서 땅 내놔 할 수 있고 병은 갑 은행 가서 내 예금 내놔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하니까. 그런데 병이 을이 저 배신 행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 경우까지 병을 보호할 필요는 없죠. 없어요. 예전에 그 IMF 때 그 뭐 부산적인 무슨 저축은행 사태란가 이런 거 있었을 때
이 예금 직원이 돈을 횡령하려고 이자를 더 주기로 하면서 통장을 줬는데 수기식으로 써줘. 수기식. 통장을. 요즘 예금 통장 수기식으로 써줘요. 우리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 예금할 때 그때는 선생님이 일일이 막 써. 요즘은 그냥 찌직찌직 하잖아. 근데 직원이 수기식으로 써줘. 은행 공식 이자가 10%인데 20% 준다고 써줘. 그럼 얘는 의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배임적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것까지 병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가백의 무효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민법에 이해와 관련된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법 조문이 없어. 그래서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 이거 우리 본 거 하나 있죠? 뭐 비진이 표시. 그래서 비진이 표시 규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누가? 대법원이. 그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줘요. 대리권 남용이론. 이렇게.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예요. 대리권. 그거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은 개념하고 특히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 암기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에 계시 파산까지 대리권 소멸 사유. 두 번째 성년 후견에 계시라 파산한 대리인이 된 후 멀쩡했는데 대리인이 되고 나서 성년 후견에 계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 사유. 세 번째 성년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갑이 은행 직원을 고용했어. 고용계약 원인행위 원인관계 교육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겼어. 수권행위 고용계약을 해지했네. 원인관계 종료. 그럼 우리는 대리권 소멸. 고용계약은 유지하되 예금 업무를 빼고 대출 업무로 돌렸어. 그럼 더 이상 예금 대리권은 없어. 수권행위 철회. 이런 식으로 임의대리는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해버리면 대리권이 소멸해요. 법정 대리권 소멸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 소멸하겠죠. 대표적인 것 대리권, 친권, 소멸, 상실 선고.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사촌의 친족 등 인정한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권을 박탈. 그걸 뭐라 한다? 친권 상실 선고. 이런 것들이 법정 대리권 특이해서. 조문 외우시고. 대리의 3변경하기 중에 첫 번째. 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있는 것 중에서는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빼고 나머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25페이지 대리권의 뜻과 중간에 대리권 발생 원인 중에서 특히 임의대리권, 수권행위와 관련해서 특히 성질, 수권행위 방식, 분류식, 다음 페이지 기초형 내부관계와 구별하자,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 양가로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 반가를 번 수권행위 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118조 보충적 규정 두 번째 줄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관리만 되고 처분은 안 돼. 두 번째 관리 중에 보조는 무제한. 오른쪽 박스 중에서 기억, 수선, 리을, 미등기 부동산 등기, 미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비읍, 기한도래 채무 변제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 동그라미 4번 허용 안 되는 거 특히 굵게 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자.
예금, 주식이나 사채. 4번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는 무효가 된다.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서 횡령을 할 의도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권 제한 124조 조문하고요. 반가를 번 허용되는 것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위반하면 무권대리서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판례가 하나 있죠. 그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19조는 조문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밑에 보면 표시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수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대리권 소멸 사유 127조, 128조가 있고요. 맨 밑에 법정 대리권 소멸 사유로 친권 상실 선고가 있고요.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하자고 합니다. 대리 3명 관계에서 첫 번째 봤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